뉴욕 증시가 닷새 만에 상승 랠리를 잡고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이 양호했지만 차익 매물이 나왔고 FOMC 의사록도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 우려를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절반가량은 지난달 회의에서 올해 말에 양적 완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상당수 위원들은 2014년까지 양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06% 하락한 반면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47%, 0.02%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사흘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날 약 한 달 만에 최고를 기록했던 유럽 증시는 버냉키 의장의 연설과 연준 의사록 공개 등에 대한 부담으로 전반적으로 관망세를 보인 가운데 소폭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수출과 수입이 예상 밖으로 감소한 것도 투심을 억눌렀고 유럽연합이 단일 은행 정리 체제를 구축했다는 소식은 호재로 작용하지 못했습니다. 영국은 0.12% 내렸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0.08%, 0.11% 하락했습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는 당분간 강력한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10일 한 컨퍼런스에 참석해 연준의 첫 100년 정책 기록과 교훈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의 강의와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 실업률이 6.5%까지 내려간다고 기준금리가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것은 아니라며 실업률이 그 수준까지 내려가도 기준금리 인상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연준은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 다소 낙관적이라며 특히 경제가 재정정책 역풍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달 열렸던 FOMC에서 참석자 절반이 올 연말까지 양적 완화 정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발표된 지난 6월 열린 FOMC 정례회의 의사록은 위원 절반이 연말 양적 완화를 종료할 것으로 믿었고 나머지 다수 위원은 2014년까지 자산 매입이 지속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망했습니다. 의사록은 또한 지난해 가을 이후 경제활동 및 고용시장 여건과 관련한 여러 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왔지만 다수 위원들은 자산 매입 속도를 늦추기 전에 고용시장 전망이 더 개선되는 것이 확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지난 5월 중 도매 재고가 1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5월 미국의 도매 재고가 0.5% 감소하며 전월 0.1% 감소보다 더 악화됐습니다. 반면 도매 판매는 1.6% 증가해 0.4% 증가할 것으로 봤던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처럼 도매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덕으로 향후 제조업 주문과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역내 부실은행들의 청산과 구제 여부를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맡기고 구제금융을 지원할 경우 은행 소유주와 채권자, 고액 예금주들이 우선 손실을 분담하게 하는 은행 정리체제 최종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유는 역내 은행들이 부실화될 경우 해당 은행에 공적 기금을 투입해 살릴지 폐쇄를 통한 정리 절차를 밟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EU 집행위원회에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른이의 위원은 은행들이 납부하게 될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550억 유로 규모의 EU 공동 정리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반대가 여전해 최종 시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앞서 마감된 뉴욕 증시 혼조로 마감했고요. 유럽 증시는 하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먼저 지난 6월 FOMC 회의에 의사록이 공개됐고요. 버냉키 의장의 연설도 있었습니다.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혼조 흐름을 보였었던 다우지수는 공개 이후에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소폭 내려 마무리가 됐는데요. 대부분 절반의 위원들은 지난달 6월 FOMC에서 연말에 양적 완화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증시가 마감한 이후에 곧바로 버냉키 의장의 연설도 있었는데요. 기존의 양적 완화 축소 입장을 재확인하는 정도의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두 이벤트가 있기 전에 마감됐던 유럽 증시는 결국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 확인해 보면서 자세한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시작합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KTB투자증권 금융PB영업부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뉴욕 증시가 닷새 만에 상승 랠리를 접고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낙폭은 크지 않은 상태인데요. 네, 우선 어제 방금 끝난 그 뉴욕 증시 본다고 한다면 혼조세로 마감한 부분이 혼조세로 마감했다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우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하락한 부분이 있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5일 연속 이어지고 있다가 오늘까지도 역시 최고치를 좀 경신한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0.06% 내리면서 15,291.6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5일 만에 좀 하락으로 마감을 한 모습 나타내줬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날보다 0.47%, 16.5포인트 오르면서 3,520.76으로 5일 연속 상승세를 계속 지속한 모습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2년의 그 최고치를 좀 경신했고 계속적인 나스닥 지수는 최고치를 경신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날 대비해서 0.3포인트, 0.02% 큰 변동성은 없었는데 1,652.62포인트로 마감을 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그 유럽 증시 같은 경우가 우선 4월 만에 좀 하락하는 그 벤 버넌케 의장의 연설에 대한 약간 불안감이 있어서 하락하는 모습 나타내 주었는데 이에 좀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다가 연방준비제도의 그런 FOMC 의사록이 공개된 후에는 좀 약간 상승세로 좀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FOMC 의사록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은 어제의 FOMC 의사록은 시장에는 반응은 가장 큰 이벤트였지만 크게 결과물적으로는 작용하기에는 좀 그 방향성을 제시하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FOMC 의사로 공개됐는데 연준위원회 한 절반가량이 지난달 FOMC에서 연말까지는 양적 완화를 축소해야 한다라고 밝혔죠? 네, 우선은 그 약간 반반의 내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올해 말에 양적 완화를 중단해야 된다. 이 정도가 좀 반 좀 넘는 그런 좀 의견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도 2014년까지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반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전에도 좀 예측이 FOMC 의사록이 공개되기 전에 예측을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방향성은 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결과론적으로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에도 역시 뚜렷하게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나타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양적 완화 의견이 우선 다양하다는 것은 그전에도 좀 예상이 좀 됐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좀 결과는 좀 보여주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는 19명 정도 좀 연준 위원들은 19명 정도 있는데 여기서 투표권을 가진 위원은 한 12명 정도 이 정도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은 이 19명 중에 절반 정도 이상이 올해 말에 좀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종료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19명 중에 투표권을 가진 위원들이 누구이냐. 우선 이 부분이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계속적으로 봐야겠지만 그 FOMC 의사록 공개를 한 이후에는 좀 증시에는 어떻게 오히려 반등을 좀 했던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 2014년까지 이러한 양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반 이상이라도 절반가량 유지했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은 작년 9월부터 실업률이 좀 줄고 좀 임금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좀 있으면서 우선은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줄이기 전에는 아직까지는 경제에 대한 그런 아직 낙관을 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좀 의견이 좀 풍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시장은 나머지 절반의 위원들이 내년에 양적 완화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 쪽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두면서 반응했던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법원이 전자책 가격 담합을 했다고 의혹을 받았었던 애플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하던데요. 네,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좀 최근에 애플이 좀 시장에서 좀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애플의 그 전자책 가격 담합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좀 하락세가 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그 전자책 가격 담합에 대해서 유죄 판결 내린 다음에 또 뭐 가격 담합에 따른 피해액을 좀 산정해서 애플에 만약 배상금을 부과하기 위한 뭐 청문회까지도 개최될 예정인데 이 상황에서 그 피해액에 따라서 또 애플에 받는 타격은 다시 한번 또 도마 위에 오를 거로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우선은 내용을 정리한다고 한다면 애플이 전자책 가격을 인위적으로 좀 높이는 부분을 위해서 뭐 출판사들과 거래를 제한하는 그러한 좀 공모를 좀 했다라는 부분이 좀 이번 판결 내용의 가장 큰 골자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애플 같은 경우가 2009년 말부터 2010년 초까지 6주 동안 뭐 아이패드 출시를 앞두고 다른 그런 출판사들과 협상을 통한 부분이 담합 의혹을 받아왔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액이 얼마 정도 산정되냐 이 부분이 또 다른 애플 주가의 등락을 좌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금융PB영업부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6월 FOMC 회의를 통해 버냉키 의장이 출구 전략 시행 시간표를 처음으로 언급한 이후 글로벌 증시가 혼란을 겪었었는데요. 앞서 새벽에 6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 버냉키 의장이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전미 경제학회에서 버냉키 의장이 연설을 가졌고 그 이후에 기자회견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버냉키 의장이 던진 메시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시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연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뉴욕 증시에는 커다랗게 이제 영향은 미치지 않았는데요. 현재 가져가고 있는 연준의 스탠스를 그대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로서 몇 가지 이제 짚어드릴 게 있는데요. 현재 연준이 저금리 기조, 현재 실업률이 6.5 이하로 들어갈 경우에는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른바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보다 더 실업률이 낮아지더라도 현재 저금리 기조를 더 길게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현재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는 부양적인 그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지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통화정책이 가지고 있는 여러 수단 중에서는 일부 수단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내비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는 현재 미국 경제가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 요인 때문에 연준도 이를 고려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버냉키 의장은 현재 실업률 수치 7.6%를 시장에서 지나치게 건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은 다소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논조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보면 실업률 수치가 조금 더 내려와야 양적 완화 축소 기조를 가져갈 수 있다는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미경기 수준은 조심스럽게 낙관을 했고요.
달러 수준에 대해서도 적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달러의 강세 기조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여지를 좀 내놓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주택시장의 개선 추세 이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현재의 톤을 유지를 했고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높아지는 추세도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연방정부의 정부 지출 축소, 이른바 시퀘스터 발동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1 내지 1.5% 축소가 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밝혔고요. 따라서 금융시장 안정과 통화정책을 균형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향후에도 어려운 싸움이 남아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버냉키 의장이 전미 경제학회 연설 이후 기자회견을 가지기 전에 일부 이제 그 고지가 있었는데요. 시장에 대한 청중의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버냉키 의장이 시장과 관련된 질문에는 소통하기가 매우 예민한 부분을 그대로 노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오늘 버냉키 의장의 연설은 시장에서 원하는 추가 출구 전략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현재의 그 양적 완화 축소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완화된 뉘앙스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편 지난 6월에 있었던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됐는데 연준 위원들이 양적 완화 축소 시기를 놓고 의견이 세 가지로 나뉘었었죠. 그렇습니다. 하나가 이제 가장 그 많은 그 중지를 모았던 부분이고요. 두 가지가 이제 소수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역시 이제 많은 의견을 내놨던 그 내용은 전제로 실업률 수치가 조금 더 개선 추세를 확인한 후에 양적 완화 축소나 출구 전략을 검토하자 이런 쪽의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오늘 그 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이 나타나면서 미국의 뉴욕 증시가 하락세는 좀 면한 이런 수치로 나왔는데요. 오늘 뭐 버냉키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연준 내에서도 그 출구 전략의 시기를 놓고 아주 팽팽하게 맞서는 의사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달라진 것을 보면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 언급하는 빈도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들어서는 상당히 현재 조용한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월가에서 너무나 많은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의 그 언급이 그 시장의 혼선을 초래한다 이런 비판도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버냉키 의장이 이번 주와 다음 주에도 이제 의회 연설이 있기 때문에 버냉키 의장의 언급을 조금 더 주시하는 이런 행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 수가 6월 수치가 19만 5천 명. 오늘 버냉키 의장이 전미경제학회에서 실업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자세를 표했다는 점, 이런 점으로 보면 양적 완화 축소 시기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연말기회를 점치는 이런 그 월가 주요 투자은행들의 시각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가 얘기를 다뤘었는데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앞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 3대 요인 중에 하나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를 들었었고 또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를 들었었는데 이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불거지면서 인접한 국가인 한국도 여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어제 중국 쪽에서 무역 수치가 공개됐는데 수출이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수출은 17개월 만에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중국의 수출이 줄어든 것은 좀 그 충격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지만 어제 이제 상하이 지수는 2% 이상 올랐는데요. 정부가 부양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중국의 6월 수출입 동향 수치가 전년 동기 대비 3.1%나 떨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17개월 만에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졌는데요. 4월의 수출 증가율은 14%, 5월은 1%였습니다. 6월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리커창 총리가 현재의 개혁 기조를 가져가면서
이른바 리코노믹스 이 내용은 그림자 금융을 규제를 하고 수출입 성장을 통해서 수출이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이를 가허수로 잡으면서 수출을 부풀리게 하는 이런 부분을 현재 근절하겠다는 부분이 이번 6월 수출 증가율 수치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데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출의 지표로서는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보겠지만 통계 부풀리기가 이제 줄어들면서 민낯을 드러낸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5일 있을 2분기 GDP 중국의 수치도 상당히 현재 관심을 모으는 대목인데요. 현재 제5세대 지도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기존의 7.5%냐 아니면 7%까지 용인하느냐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달 중순 이후에 중국 정부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카드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달 한 중순 정도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6월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PMI 지표도 50.1로 발표가 됐는데 이것도 통계를 다소 만진 흔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15일 날 2분기 GDP 계속적으로 현재 7.5 이하로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현재 시진핑 리커창 체제 시진핑 주석은 단기 GDP 수치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리커창 총리의 개혁 기조에 현재 무게를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향후 10년간 중국의 GDP를 2배 이상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수치를 보면 7% 초반까지도 용인하는 뉘앙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식게 되면 이것이 이제 글로벌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경기 부양 기조가 나올 것이다. 전문가에서도 이런 의견들이 현재 팽팽하게 맞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점에서 이달 중순 이후에 중국 정부의 스탠스를 잘 보면서 경기 부양 기조의 정책 여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미국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반기 증시의 불확실성을 제공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중국 말고도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될 것이냐, 그리고 정책 기조는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이게 이제 드러나지 않지만 네. 가장 잠재적으로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도 아직까지는 이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국내 경제 채널에서는 서울경제TV에서 처음으로 아마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버냉키 의장의 후임이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 후임 수장이 버냉키만한 그 정책 기조와 역량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9월이나 10월 이렇게 올해 하반기로 올해 연말로 갈수록 이 부분의 리스크 부담이 좀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좋은 솔루션은 버냉키 의장이 연임을 하는 것이 현재의 출구 전략,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가는 측면에서는 가장 낫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퇴임을 이미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를 대체를 해야 될 텐데요. 현재 자넷 앨런 FRB 부의장이나 티모시 가이트너 전 재무장관, 그 다음에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과 이스라엘 전 중앙은행 총재였던 현재 버냉키 의장의 스승이었던 스탠리 피셔 총재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증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백악관에서 인선이 조금 더 빨리 나와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이제 7월부터 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였던 마크 카니 총재도 지난해 11월 26일 이미 영국의 재무부가 영란은행의 차기 수장으로 6개월 전에 이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버냉키 의장의 후임이 될 인물을 미리 시장에 공표를 하고 버냉키 의장과 정책의 접점을 가져가는 이런 행보를 보여야 뉴욕 증시나 글로벌 증시에도 이런 리스크 부담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편 달러 강세로 인해서 미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수익성에 부담 요인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달러 강세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시장의 관계자들은 이렇게 출구 전략이 점차 네. 그 청사진을 드러내면 달러 강세는 1, 2분기 이상 그 강세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알콰를 필두로 오늘 이제 쉐브론, 그 다음에 주말에는 웰스파고나 JP모건의 실적도 발표가 대기 중인데요.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달러 강세가 기조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이른바 글로벌 그 소비재 업체들의 부담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프록터 앤 갬블이나 맥도날드 등 해외에서의 그 매출 비중이 큰 그 업체들은 해당국 통화로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달러로 환전하면서 그 상대국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수익이 줄어드는 이런 부분에 좀 직면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2년 전에 국내에 들어와 있었던 일본 자동차 업계들이 그때는 엔화의 강세로 인해서 그 수익 채산성이 좀 악화된다는 불멘 소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아시아 통화, 이머징 국가의 아시아 통화들이 달러 대비 절하 추세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이제 비중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 미국의 소비업계나 소비재 업체들 이런 부분은 수익이 좀 떨어지는 부분을 실적 시즌에서도 다소 우려하는 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특징을 분석해보고 있는데요. 와이즈 인베스트의 심규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5일간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 어떠한 종목들에 관심을 보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합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 첫 번째로 기아차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삼성, 중공업, NC소프트, LG유플러스, 코웨이 들어가 있고요. 반면에 많이 팔았던 종목 첫 번째가 여전히 삼성전자입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 하나금융지주, LG전자, 고려아연이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기관 쪽에서 관심을 보였던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삼성 SDI 많이 샀고요. LG디스플레이, 포스코, 삼성생명, 기아차도 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현대모비스는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기관도 파는 모습인데요. 현대모비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팔았고요. 그 다음으로 SK하이닉스, 현대위아, 현대차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매도 종목으로 꼽혀 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특징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거래소 쪽에서요. 삼성전자 여전히 외국인들이 팔고 있네요. 네, 우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삼성전자 사실은 어제자 같은 경우는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그 전 계속적으로 매도세가 지속이 되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오늘 전일장 같은 경우 0.8%대 상승 흐름 보였지만 사실은 하락할 때 3% 넘는 급락세가 몇 번씩 계속적으로 나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반등 약간의 의미 있는 반등보다는 기술적 반등 성격이 좀
강한 그러한 주가 상승이었다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기관 중심으로 해서는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한 약간 매도세가 집중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 기아차에 대해서 매수세 보이고 있지만은 기관 중심으로 해서 현대차라든가 현대위아 같은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역시나 전기전자가 못 가니까 약간은 자동차 업종 이 전차 군단 같이 묶어서 지금 시점 약간은 매물에 대한 압박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자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고려 아연 그리고 고려 아연과 LG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상품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이루어짐에 따라 갖고 금 가격은 오히려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반등 강도도 상당히 지금 나타날 여러 가지 요인이 상당히 없다라는 것이 역시나 고려 아연의 주가의 하락 원인이다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52주 신저가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반등이 나와도 계속적으로 매도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매물에 대한 압박감이 나오고 있다는 거, 역시나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이유에 역시나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춰보자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상반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 시각은 상당히 나빴습니다. 하지만 LG전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는데, 최근 들어갔고 이 LG전자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이 약간 매도세 보이고 있다는 거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따라서 IT 관련된 업종군 중심으로 해서는 지금 시점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 체크하셔야 되는데, 반대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좋은 종목 위주로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U+도 통신업종 내 실적 개선 모멘텀 가장 강한 종목이고, NC소프트도 최근에 리니지 관련된 이슈로 인해 갖고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약간은 그 시장 대비 강세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는 수급이 어느 정도로 좀 들어오는 종목, 그 키포인트는 실적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들 관심을 보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닥 쪽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 리노공업입니다. 그 다음이고요. 이오테크닉스, CJ오쇼핑, KH바텍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많이 판 종목으로는 파트론이 가장 첫 번째로 꼽히고 있고요. 그 다음이 SM, 차바이오엔, 메디포스트, 게임빌입니다. 기관 쪽에서는 CJ ENM 가장 많이 샀고요. SK 브로드밴드 마찬가지입니다. 액토지소프트, SFA, 서울반도체까지 잡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루멘스는 팔았고요. 솔브레인, 네페스, 시젠, 미디어플렉스까지 순매도 종목에 담겨 있습니다. CJ 관련주들이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 종목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네, 우선은 말씀해 주셨던 대로 CJ 오쇼핑이 상당히 눈에 띈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CJ 역시나 지금 시점 대주주 그리고 기업 오너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우려감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 펀더멘탈에는 큰 이상이 없는 한 주가 역시나 급락은 어느 정도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CJ 관련된 그룹 그리고 기관 중심으로 해서 역시나 CJ 관련된 그룹 몇몇 종목 쪽으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CJ 오쇼핑, CJ ENM 같은 종목군들 업황과 그리고 그 업황 내에서도 확실하게 새로운 경쟁력이 두각되고 있는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실 필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매도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루멘스와 그리고 미디어플렉스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멘스 아시겠지만 어제장 BW 관련된 루머, 아직까지는 루머인지 사실인지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BW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 그만큼 주식 가치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시점 큰 훼손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감 속에서 기관의 매도세 대량적으로 나오는 모습 보이면서 어제장 하한가 기록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은 전체적으로 BW 관련된 우려감은 주가는 어느 정도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규모적인 측면 약간은 루머성 재료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BW로 발행한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은 이러한 이슈 확인하시면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악재성 요인이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주가 반등 강도도 상당히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자라고 정리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미디어플렉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영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호주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약간 부담스러운 것이 그동안 4월달 이후에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5일선에 대해서 지금 시점 급격하게 지금 추세가 깨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이 어느 정도 횡보 움직임이 보이면서 신고가 종목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지만 그만큼 신고가 종목 위주로 만약에 매물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매물에 대한 압박감 단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주가 대체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약간 추세가 깨질 수 있다는 거 염두하시는 것이 미디어 플렉스에 있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개인은 코스피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코스피 쪽에서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이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 위아, SK하이닉스, NHN, LG전자까지 담겼는데요. 아직까지 개인 쪽에서는 전차 군단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루멘스, 기관 쪽에서 가장 많이 팔았는데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 추진 설에 주가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개인 쪽에서는 오히려 루멘스 가장 많이 담았고요. 네페스, 옴니시스템, 미디어플렉스, 메디톡스까지 많이 담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들의 수급 특징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조정 나오면서 LG전자에 대한 개인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급락한 루멘스에 대해서는 개인들은 그대로 물량을 받아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미디어 플렉스에 대해서도 개인이 역시나 기관의 물량을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 이 종목은 약간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역시나 온리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테마주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이슈 이틀 전에 상당히 다시 한번 호재성 재료로 작용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그 중심에는 옴니 시스템이 아닌 포스코 아이시트라든가 다른 종목군들이 테마의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 쪽으로 지금 매수를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메디톡스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 매수는 충분히 지속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실적 개선 기대가 가장 큰 종목이다라는 거,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수출 모멘텀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고, 또 최근에 주가 약간은 박스권 하단에서 약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감이 크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만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상승해 준다라고 한다면 11만원대까지도 이 메디톡스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개인들의 매수 종목에 있어서는 메디톡스에 역시나 좀 집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들이 관심을 가졌던 종목 가운데 옴니 시스템은 주의 의견 주셨고요. 메디톡스는 11만 원까지 목표가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 한번 들어볼게요. 외국인과 수급 특징 고려를 해본다면 어떤 종목 지금 양호할까요? 네, 우선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항공무주에 대해서 수급이 가장 양호한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역시나 외국인 기관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 주가에 있어서는 사실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은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시점 수급적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실적 모멘텀,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고가 부분에서 약간은 지금은 힘을 비축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5일선과 21선 깨지지 않고 지금 시점 꾸준하게 우상에 대한 패턴 보이고 있고, 최근에 행보장세 움직임 보이고 있지만 약간은 미묘한 차이라고 할지라도 저점과 고점이 조금씩 높아지려고 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31,300원이 52주신 고가인데 다시 한번 재차적인 경신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32,500원대까지의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약간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한국항공, 우주 꼽아주시면서 지금 가격대 진입 가능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32,500원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YG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의 골드박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대해서 정리해 주신다고요? 예.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버냉키 의장의 연설이 일단 국내 증시에는 최소한 중립 이상의 효과를 좀 발휘할 것 같고요. 오늘 선물옵션 만기일인데 상당히 여러 가지 지금 최근 장이 좀 불안해가지고 많은 고민들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최소한 돌발 악재는 안 생겼더라고 일단 보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접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을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셀트리온을 중심축으로 해서 바이오시밀러가 얘기가 나온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다시금 이제 종목장으로 회귀할 가능성에 대한 준비들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일부 좋은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수의 관점에서 좀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다시금 좀 생기고 있다. 물론 이제 바로 강하게 치고 나가기보다는 일단 바닥 다지는 작업들이 좀 있긴 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대체 이제 바이오 쪽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좀 고민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바이오시밀러 쪽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화면 중에서 그림 화면이 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뭐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제 항체 의약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대체 이 항체 의약품이라는 게 대체 뭐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제너릭 쪽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제 항체 의약품 쪽이라는 얘기는 좀 많이 못 들어본 부분이라서 일단 이 부분의 그 과정들을 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이제 먼저 우리가 그 항체 의약품을 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병원체라는 부분을 먼저 도출해서 그것이 몸 안에서 면역 작용을 통해서 병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몸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면역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면역 기능을 상실할 때 이제 병이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단순하게 이제 병원체만 가지고서는 항체 의약품을 만들 수 없고요. 거기에 이제 맨 끝에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 병원체를 갖다가 이게 이제 배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DNA의 그 재조합을 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항체라는 것이 DNA를 통해서 재조합된 상태로 하나의 항체를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 몸에서 직접 세포를 추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물이나 식물들을 주로 이해하는데 주로 이제 그 쥐에서 세포를 거의 다 채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쥐에서 세포를 채취해서 그러면 이제 그 우리 몸에 필요한 세포를 추출했고요. 그리고 항체를 DNA 조합을 한 거를 이거를 갖다가 이제 쥐 세포에다가 이제 DNA 세포에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세포 안에 그 항체를 갖다가 주입을 시켜서 여기서 이제 면역력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 면역력을 만들게 하면서 그 밑에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배양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증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항체가 증식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세포가 증식된 상태에서 항체 단백질만 정제를 해갖고 의약품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기서 이제 뭔가 동물제하는 어떤 배양 과정을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항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100% 사람과 똑같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거부 반응들이 몸 안에 나타날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풀어내는 것들이 결국 항체 바이오 쪽의 과정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인 실증 단계로 이제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왜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슈가 되고 화두가 되느냐? 이게 이제 지금 현재는 시장 규모는 현재 7억 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7억 불 정도라면은 한 8천억 정도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많은 어떤 시장에 관심들이 좀 집중될 건 아닌데요. 일단은 지금 이제 밑에 나오는 5대 항체 특허 만료 기간, 보통 이제 니툭산, 레미케이드, 허셉틴, 엠블럴, 휴미라. 레미케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요번에 이제 셀트리온이 아니게 이제 레미케이트 계열의 냄심하죠. 이게 이제 관절염 치료제 쪽입니다. 그리고 허셉틴 같은 경우는 유방암 치료제이고요. 이게 이제 각각의 이제 특허 만료가 되는데 보통 이 시장이 현재 한 90억 불 정도에서 80억 불, 한 90억 불, 100억 불까지는 안 되는데 이런 정도의 어떤 시장들이 형성이 돼 있었던 상태인데 이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특허 만료가 이제 집중되고 있습니다. 니툭산 같은 경우는 올해 거의 다 특허 만료가 됐고요. 레미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일부 특허 만료가 되고 지역별로는 그리고 이제 일부 지역은 이제 내년에 특허 만료가 되면서 시장들이 계속 열리는 거고요. 허셉틴 같은 경우도 2015년도 정도 되면은 이제 특허 만료가 되면서 결국 여기에 대한 시밀러 시장이 형성되는데 제너릭 시장하고 바이오시밀러 시장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제너릭 시장 같은 경우는 화학식을 이용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100% 똑같은 약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데 바이오시밀러는 뭔가의 어떤 작용도 동식물의 어떤 조직세포의 반응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100% 똑같은 의약품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들은 어느 정도의 어떤 임상 과정을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과정들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7억 불밖에 안 되는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5대 항체가 특허 만료가 되면서 각각의 이제 시장 규모들은 엄청나게 커졌고, 그래서 이제 2015년도 정도 되면은 한 20억에서 30억 불 정도 시장이 될 거고요. 그리고 2020년 정도 되면은
100억에서 250억 불. 그러니까 이 규모가 이제 어떻게 시장이 열리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한 2050년 정도, 20년 정도 되면 250억 불 정도까지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의 성장 속도나 규모가 커진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새로운 전 세계 이제 먹거리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삼성이라든지 아니면 LG 그리고 이제 SK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지금 진출하기 위한 모든 지금 준비들을 거의 다 완료해 놨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램시마 효과를 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의 램시마 유럽 승인 이것이 갖는 의미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램시마라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5대 항체 중에서 그 레미케이트 그러니까 그 이게 이제 시장 규모가 꽤 큰 쪽에서 이제 그 현재 레미케이트 계열 바이오시밀러를 만들어내는 회사는 전 세계에 이제 그 3개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 이제 한 군데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유럽의 허가를 받은 거고요. 6월 28일 날 일단 취득을 했는데 향후 3개월 내에 유럽의 27개국이 추가 허가가 좀 기대되는 상태고요. 시장은 내년도에 더 많이 열린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출 가능한 시장은 지금 이제 13년도에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시장 규모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4년도에는 1조 5천억, 그리고 이제 15년도에는 2조 3천억, 그러니까 2조에서 3조 정도의 시장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셀트리온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에서 자기네들도 세 개 중에 한 군데이기 때문에 결국은 본다면은 1조 정도의 시장이 열릴 수 있는 분명히 공간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 셀트리온의 지금 이제 매출 규모나 그런 규모들이 한 2천억 정도, 그리고 만약에 1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가 열린다면 영업이익 50% 정도를 환산한다고 하더라도 뭐 상당한 어떤 수익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사실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뭐 셀트리온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재평가 작업들이 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신뢰의 문제라든지 그 여러 가지 그동안의 혼란의 문제들 때문에 지금까지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일정 부분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단순하게 셀트리온 효과 하나만 조금 보실 게 아니라 바이오시밀러 전반적인 시장들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 관련 기업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분석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부분과 시장의 흐름들을 좀 설명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2부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